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된 김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15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은퇴를 앞두고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미국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고향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당황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환자들이 20명도 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약제라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가 싶었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목을 한번 보시고 청진기로 가슴을 몇 번 들어보시고 그러고는 바로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재어본 건 아니지만 정말 3분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감기약 3일치 드릴게요. 안 나오면 다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침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침이 좀 심한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약 먹어보고 안 나오면 다시 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차갑고 뭔가 빨리 나가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단골로 다니던 가정의학과 닥터 존슨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친절한 백인 의사였는데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면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하이 미스터 김.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곤 했죠. 그리고 진료 시간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되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궁금한 것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가족 안부까지 물어보곤 했거든요. 아내는 어떠세요?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을 자세히 보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방해주는 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이 약은 하루에 2번 먹으시면 되고 이건 기침약이니까 필요할 때만 드세요. 만약에 3일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의사가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일 처리하는 느낌이랄까요? 약국에 가서도 놀랐어요. 약사님이 약을 주면서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약사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처방전 받으러 가면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보험 처리도 알아서 다 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라고 하면서 약국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도 약봉지에 붙여줬어요. 정말 서비스가 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한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스케줄을 잡아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줄 때도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이니까 운동을 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알려줬죠. 그런데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검사는 빨리빨리 끝나고 결과 설명도 5분 만에 끝났어요.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내년에 또 받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시계를 보면서 다음 환자 들어올 시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환자인데 마치 공장에서 물건 검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받았던 의료 서비스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정말 친절했어요.
진료 예약 전화를 할 때도 리셉션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존슨 오피스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예약 잡는 것도 환자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언제가 편하세요? 오전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후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혈압이나 체온 재는 것도 실례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바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뭔가 기계적이었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팔 올리세요. 숨 크게 쉬세요. 명령조였어요. 물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워낙 환자가 많고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아팠을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차서 응급실에 갔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무서웠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먼저 트리아지 간호사가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응급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줬죠. 한국 응급실에 갔는데 일단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대기 시간만 3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심전도하고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좀 쉬시고 약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앞으로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미 다음 환자 차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약 먹어보시고 안 나으면 심장내과 예약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뒤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환자인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지금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심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쉬시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면 가정의와 상담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물론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600씩 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 한 번 가면 본인 부담금만 해도 $1000는 나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는 확실히 좋았어요. 환자를 정말 고객처럼, 아니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국은 의료비는 정말 저렴해요. 미국에 비하면 거의 공짜 수준이죠. 그런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많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거의 동등한 관계였어요. 의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환자의 의견이나 질문을 존중해주고 결정을 내릴 때도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했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환자는 그냥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환자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병원 시스템도 정말 환자 중심이었어요. 예약 시간에 가면 거의 정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미리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의사가 응급 상황으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20분 정도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시간으로 예약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약 시간에 가도 1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그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환자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환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스트레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짜증난 표정으로 환자를 대한다거나 목소리가 차갑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거든요. 환자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플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데 의료진까지 차갑게 대하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제가 가장 그리운 건 미국 병원의 따뜻함이에요. 환자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단골로 다니던 닥터 존스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약 처방해줄 때도 이 약 먹으시고 며칠 후에 어떤지 전화로라도 알려주세요. 걱정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걱정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접근성이 좋죠. 어디서든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나고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약도 몇 주 전에 잡아야 하고 전문에 보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편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같은 날에 여러 과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아쉬워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미국에 있을 때가 그리워져요. 아플 때 닥터 존슨한테 가서 따뜻한 말을 들었던 게 그리워지거든요. 한국 의료진들도 분명히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표현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환자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인간적인 따뜻함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의사들 중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환자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비용 문제도 크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환자와 의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해야겠지만 가끔은 미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의료 서비스가 그리워져요. 의료진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환자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조금씩이라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진들이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요.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한국에 온 한 사람의 솔직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작은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5세가 된 제1교포 3세입니다. 지난달 40여 년을 살아온 도쿄를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군요. 왜 번화한 도쿄를 떠나 시골로 가느냐고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매달 받는 일본 연금은 18만엔, 한국 돈으로 치면 180만 원 정도 되겠군요. 일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연금이 전부입니다. 도쿄에서 이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월세만 해도 8만엔이 넘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세까지 합치면 10만엔은 금세 사라집니다. 남은 8만엔으로 식비와 의료비, 생필품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도쿄를 떠난 건 아닙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묘한 소외감,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그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35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일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당시 20살이던 할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셨죠.
오사카의 한 철공소에서 허드레지를 하며 돈을 벌었고 몇 년 후 고향에서 할머니를 불러들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었고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죠. 더욱이 일본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이미 일본어가 더 편했고 한국어는 서툴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일본에 남기로 결심하셨어요. 조국이 안정될 때까지만 잠시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잠시가 평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더 복잡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받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학교에서는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했지만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하셨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항상 났어요. 일본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올 때 저는 김밥을 싸가곤 했죠. 그때마다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어딘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이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는 제1교포가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오히려 일본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가면 한국어가 서툴다고 교포 취급받고 일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일본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죠.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인인 걸 알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었고 승진도 차별 없이 시켜 주었습니다. 3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주임에서 시작해서 계장, 과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어요. 일본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회사 생활에서 특별히 차별받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가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김 부장은 한국 사람치고는 성격이 좋아 같은 말들이요. 악의는 없었겠지만 그런 말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은 35세에 늦게 했어요. 상대는 같은 제1교포 2세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 서로 이해할 수 있었죠. 아이는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고민됐던 건 정체성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까 한국 문화를 전수할까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완전히 일본 환경에서 자랐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아버지의 고향 정도로만 생각했죠. 2015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500만 엔을 받았는데 이미 집은 완전히 내 것이었고 아들도 독립한 상태였어요.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는데 받는 연금은 월 18만 엔이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평균적인 수준이었지만 도쿄에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어요.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엔씩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10년도 안 되어 바닥날 게 뻔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내의 건강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당뇨가 시작되더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달 3만 엔 정도는 의료비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면서 병원 가는 것도 미루려고 했죠. 그런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9년 여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지방 생활을 다룬 프로그램을 봤어요.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생활비가 도쿄의 절반 수준이더군요. 특히 주거비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보니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쿄의 복잡하고 빠른 생활이 나이가 들어서는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40여 년을 살아온 도쿄를 떠난다는 것, 친숙한 동네와 이웃들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아들에게 이주 계획을 털어놓자 반대했습니다. 도쿄에 있어야 병원도 좋고 생활도 편하다면서 굳이 불편한 시골로 갈 필요가 있냐고 하더군요.
아들로서는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저희가 처한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고 아내의 병원 치료도 제약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도쿄의 높은 인구 밀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용기를 내서 지방 도시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사이타마, 치바, 이바라키 등 도쿄 근교의 여러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이타마의 한 소도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인구 10만 명 정도의 조용한 도시였는데 도쿄까지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집값은 도쿄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생활 물가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도시에는 제1교포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고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여기 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 봄 본격적으로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지방에 작은 집을 사는 계획이었어요. 도쿄 집값이 많이 올라서 3천만 엔에 팔 수 있었고 지방에서는 1천만 엔이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차액 2천만 엔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두면 연금과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방에서는 월 생활비가 12만 엔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도쿄에서 20만 엔 들던 게 12만 엔이면 되니까 훨씬 여유로워졌죠. 하지만 이주하기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그 낯선 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도쿄를 떠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특히 제1교포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작은 지방 도시에서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편한 곳에서 살면 안 될까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정작 내가 행복한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2022년 여름 드디어 이주를 했습니다. 도쿄의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아들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우선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연금 18만 엔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매달 조금씩 저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료비도 줄었습니다. 지방의 병원들이 도쿄만큼 첨단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충분했고 의사 선생님들이 더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잡한 도쿄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제1교포 커뮤니티 분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서로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가끔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저처럼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고 몇 번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모두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혈연도 지연도 아닌 그냥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들의 연대 같은 거죠. 요즘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배추와 물을 키워서 김치를 담그고 고추도 키워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셨을 고향의 맛을 이곳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내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체력도 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생활이에요. 아들이 가끔 찾아와요. 처음에는 시골이라고 지루해했는데 이제는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한 걸 좋아해요. 아버지가 여기 오시길 잘했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도쿄를 떠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생활비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이유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1교포 3세로 태어나서 6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이라면 이래야 한다. 일본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래야 한다. 그런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김모 씨로 살고 싶어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정체성이라는 건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더군요. 이곳에서 만난 제1교포 분들을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떤 분은 일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시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그 중간 어디쯤에서 편안함을 찾으셨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찾는 것이겠죠. 요즘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동네 제1교포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예요. 도쿄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연금 18만 엔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집에 살고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성공보다는 평화가, 인정받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도쿄의 옛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해요. 시골에서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심심할 틈이 없다고 대답해요. 실제로 그래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모두 소중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50대에 이주했다면 더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때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이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아내와 건강하게 살다가 이 마을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곳이 제게는 마지막 고향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체성의 혼란이 있더라도 자신만의 편안한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입니다.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연금 18만 엔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도쿄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박동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무려 31년간 살았던 호주를 떠나서 말이에요. 왜 호주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2년에 당시 23살이던 큰아들의 후원으로 호주에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저는 47살이었고 아내는 44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기계기술자로 일했는데 솔직히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호주에 와서 처음엔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손재주가 있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나중에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00년에는 시민권도 취득했어요. 큰아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딸은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손주들도 낳았습니다. 31년 동안 호주는 저희에게 참 좋은 나라였어요. 메디케어 덕분에 의료비 걱정도 없었고 연금도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았거든요. 집도 페이오프했고 작은 슈퍼애뉴에이션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초부터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당뇨가 악화되면서 여러 합병증이 생겼고 고혈압도 심해졌습니다. 호주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언어 문제도 있고 아내가 한국 음식과 한국 의료진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있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승진도 했으니 이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면서 한국 의료가 더 발달했으니 어머니 건강도 더 좋아질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도 고향에서 치료받고 싶어 했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한국 음식과 한국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주변 한인들은 모두 말렸어요. 31년 동안 쌓아온 걸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건강이 우선이었고 큰아들의 효심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호주 집을 팔고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2023년 5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1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큰아들이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서 울면서 이제 제대로 효도하겠다고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편했고 큰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의료보험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외국에서 살다 온 재외 국민이라서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처방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나왔어요. 호주에서는 메디케어 때문에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에요. MRI 한번 찍는데 60만 원, 혈액 검사에 20만 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동안 의료비로만 4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호주에서 30년 동안 낸 의료비보다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디지털 소외감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디지털화 됐는지 몰랐어요.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앱이 있어야 하고 식당에서 주문하려고 해도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심지어 주차비를 내는 것도 앱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70세 가까운 사람한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호주에서는 그냥 현금이나 카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일 황당했던 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통카드를 충전하려고 했는데 기계에 현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앱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젊은 직원한테 부탁해서 겨우 충전했는데 그때 정말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관료주의였어요. 주민등록을 하러 구청에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살았다는 증명서, 출입국 기록, 재산 증명서 등등 온갖 서류를 요구했어요. 한 번은 연금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호주에서 받던 연금 때문에 한국 연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세금 보고도 계속 해야 하고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내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호주에서는 가정의가 모든 걸 관리해줬는데 한국에서는 진료과마다 따로 가야 하고 대기 시간도 길고 의사들도 바빠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어요. 호주에서 받던 연금을 한국 원화로 바꾸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살아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큰아들이 용돈도 주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40대 직장인이 부모님까지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컸어요. 아들도 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부모님까지 모시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자녀들의 간섭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디 가려고 해도 위험하다, 조심하라, 뭘 사려고 해도 그건 비싸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더라고요. 31년 동안 독립적으로 살았던 사람한테는 정말 답답한 일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문득 호주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넓은 집, 조용한 동네, 여유로운 생활,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웠습니다. 둘째 딸한테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호주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리워졌어요. 딸이 아빠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 6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겨우 진료를 받았어요. 호주였다면 메디케어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응급실비만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아니냐,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이에요. 2024년 3월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됐을 때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호주로 가는 게 어떨까? 했더니 아내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한국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싸다는 걸 느꼈고 무엇보다 호주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난리가 났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저희가 모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고 며느리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라고 체면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첫째, 의료비 문제다. 아빠가 호주에서 30년 동안 낸 의료비가 한국에서 1년 동안 낸 것보다 적어. 둘째, 경제적 부담이다. 아빠가 여기서 살면 너한테 계속 의존해야 하는데 그게 너한테도 부담이고 아빠한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셋째, 자유로운 노후다. 아빠는 70세 가까운 나이에 이것저것 제약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호주에서는 아무도 아빠를 통제하지 않았거든. 넷째, 둘째와 손주들이다. 한국에 있으면 둘째와 호주 손주들을 못 보잖아. 다섯째, 현실적으로 아빠 엄마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호주야.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호주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아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다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호주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다행히 레지던트 리턴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영주권을 가졌던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였어요. 저희 경우에는 둘째 딸이 호주 시민권자고 호주에 부동산도 있었고 30년 동안 살았던 기록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민 변호사가 말해줬어요.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어요. 의료비 비교 자료, 생활비 비교 자료, 가족 상황 등을 정리해서 RRV 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을 설득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들아, 아빠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어. 한국에서 1년 동안 든 비용이 호주에서 5년 동안 들 비용보다 많아. 그리고 아빠가 여기 있으면 너한테 매달 최소 100만 원은 부담을 줘야 해. 그런데 호주에서는 연금과 슈퍼만으로도 충분해. 의료비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당뇨 치료비만 한 달에 30만 원인데 호주에서는 거의 공짜거든. 1년이면 360만 원 차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이야. 아빠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호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아빠가 건강해야 너희도 걱정 안 하잖아. 숫자로 보여주니까 아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지지해줬어요. 사실 아내가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거든요. 호주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이미 호주 사람이 다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한국 생활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둘째 딸은 당연히 저희 편이었어요. 아빠 빨리 오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호주에서 집도 알아봐주고 RRV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줬어요. 결국 큰아들도 마지못해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끔 한국에 놀러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8월 RRV 비자가 승인됐어요. 1년짜리였지만 일단 호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호주에 들어가서 다시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5년짜리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바빴어요. 그동안 쌓인 물건들 정리하고 은행 계좌 정리하고 건강보험 해지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큰아들은 끝까지 서운해했지만 그래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에 오세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2024년 10월 1년 반 만에 다시 호주 땅을 밟았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아,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둘째 딸 가족이 마중 나와서 아빠 엄마 진짜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지금은 둘째 딸 집 근처에 작은 유닛을 렌트해서 살고 있어요. 메디케어 카드도 다시 받았고 연금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당뇨 치료도 거의 무료로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둘째 딸이 아빠 진짜 현명한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호주 연금과 슈퍼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의료비 걱정도 없고 아들한테 부담도 주지 않고요. 한국에 있는 큰아들과도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서로 그리워하게 되고 영상통화할 때도 더 다정해졌어요. 내년에는 큰아들 가족이 호주에 놀러 올 계획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까 망설이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첫째, 경제적 계산을 정확히 해보세요. 의료비, 생활비, 세금, 모든 것을 따져보고 어디서 사는 게 더 경제적인지 계산해보세요. 둘째,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최고예요. 셋째, 가족의 미래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한테 부담 주면서 사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넷째, 의료 시스템을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의료비가 제일 중요한데 어느 나라 시스템이 더 유리한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다섯째, 혹시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되돌릴 용기도 필요해요. 한번 결정했다고 무조건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된 결정이면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저는 다행히 1년 만에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만약 고집 부렸다면 지금도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매주 둘째 딸 가족과 바비큐 파티도 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해변 산책도 즐기고 있어요. 건강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아내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어요. 호주 가정의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정말 편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가끔 한국 큰아들한테 용돈도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부모로서 자존심이 서는 일이에요. 내년에는 둘째 딸이 휴가를 내서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호주 여권으로는 유럽 여행이 훨씬 쉽거든요. 이런 것도 호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이게 진짜 노후 생활이구나 싶어요. 물론 한국도 그리워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큰아들도 보고 싶고 옛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놀러 갈 계획이에요. 이제는 관광객으로 가는 거니까 부담 없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RRV 비자도 내년에 다시 갱신해야 하는데 이민 변호사가 이번에는 5년짜리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할 예정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주권 포기했다고 해서 절대 다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RRV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 호주에 있거나 호주에 자산이 있거나 오래 거주했던 기록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시민권은 한번 포기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민권 포기한 건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영주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8세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린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현상 유지만 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보수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가능했어요. 만약 한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계속 그때 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가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족과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결정을 바꾸게 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읽고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고 둘째 딸과 대화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1년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큰아들의 효심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의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살기에는 호주가 더 맞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큰아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호주 손주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그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인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라는 도시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이 고요한 적막감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살았어요. 2003년에 분양받아서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학군도 괜찮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 위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30대 중반 부부의 4살, 6살 된 아이 둘이었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쿵쿵쿵쿵 드르르르르 위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사 정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위층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심지어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과 안방 천장에서 특히 심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쿵쿵쿵 소리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드르르르 굴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주말 아침에 늦잠 좀 자려고 하면 새벽 7시부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깨어나곤 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우리도 언젠가는 손주가 생기면 비슷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집에 적응하면서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후에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하루 종일 소음이 계속됐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는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소리 나는데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내도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힘들어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못 참겠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봤습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위층에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층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층간소음 측정기도 사봤어요. 앱으로 재보니까 주간에 평균 45에서 50데시벨, 심할 때는 60데시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준치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직접 위층에 올라가 봤어요. 벨을 누르니까 남편분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내,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톤이 벌써 불쾌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숨 쉬지 말라고 할까요? 결국 서로 불편한 분위기로 대화가 끝났어요. 그날 밤부터 소음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면서 불면증이 생겼고 낮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빠,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해요? 큰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미안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라 함부로 팔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보장도 없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디든 비슷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층간소음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초에 L1 비자를 받아서 텍사스주 달라스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역시나 층간소음이 있더라고요. 미국 아파트는 나무로 지어져서 한국보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는 물론이고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도 똑같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층간소음이 싫으시면 단독주택을 알아보세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텍사스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달라스 근교 플라노라는 도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보러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4베드룸 3.5욕실에 약 230평방미터 크기였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넓게 딸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웃집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음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격도 한국 강동구 아파트보다 저렴했어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죠. 2021년 여름에 플라노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한 정적을 경험했어요. 위층도 없고 옆집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집이구나.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단독주택 생활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밤늦게 텔레비전을 봐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괜찮고 새벽이나 늦은 밤에 운동을 해도 문제없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드럼을 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엄두도 못 냈거든요. 지하실에 방음 처리를 해서 드럼 세트를 설치했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도 홈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 반죽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믹서 돌리는 소리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븐 타이머 소리도 마음 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집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친구들을 불러서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늦은 밤까지 영화를 봐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위층 소리에 신경 쓰고 우리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올라올까봐 걱정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단독주택 생활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잔디 관리, 정원 가꾸기, 집 외부 페인트 칠, 난방비 등등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것도 일이고 여름에는 잔디 깎는 것도 주말마다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나름 재미있어요. 정원 가꾸는 게 취미가 되었고 집 수리하는 것도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직접 하다 보니 성취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한국 아파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먼저 인사도 해주고 바비큐 파티에 초대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 때도 자유롭게 이웃집을 드나들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예민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가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그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네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미국으로 올 생각도 안 했을 테고 이런 평화로운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한국이 그립기도 해요. 음식, 문화, 가족, 친구들. 하지만 이 정적과 평화로움은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이 조용함이에요.
여기 진짜 조용하다. 위층 소리 전혀 안 들리네? 당연하지. 위층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껴져요.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싸우고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그때 참지 않고 더 강하게 항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도 현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한국은 땅값이 비싸서 쉽지 않겠지만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에는 괜찮은 단독주택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최상층이나 1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층간소음은 정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불면증, 가족 갈등까지 유발하니까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해외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지금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감사하는 게 이 고요함이에요.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이 평화로운 아침, 위층 소리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비싸고 총기 사고 위험도 있고 아시아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가족,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배경이 완전히 조용해서 거기 진짜 조용하네. 부럽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 계획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여기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계속 여기서 살지 고민해 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곳에서는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평화로운 집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1세가 된 이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3년 전 45년간 살았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나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고 늦은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5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는 저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덕수야, 너만큼은 이 마을을 벗어나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설령 취업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만 지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미국 유학비를 마련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서라도 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가서 성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여라. 1978년 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24시간을 넘게 걸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대학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고 미국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선배의 도움으로 겨우 UCLA 근처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월세가 $150였는데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1981년 석사학위를 받고 운 좋게도 로스앤젤레스의 한 항공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연 3만 5천 달러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500달러씩 송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은 집도 새로 지으시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셨습니다. 1983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온 이민자였어요. 신혼 시절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점점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1985년 첫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고 1987년에는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1990년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인 1995년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날 선서식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1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진짜 미국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잘했다, 이제 정말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어요. 시민권을 받고 나서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거듭해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연봉도 8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1998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단독주택도 샀습니다. 30만 달러에 산 집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달러가 넘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수진이는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의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세금을 냈으니 은퇴 후에는 월 2,400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2세가 되던 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물로 조절이 되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합병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2018년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수진이도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저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65세까지 5년이 더 남았지만 퇴직금과 함께 의료보험도 2년간 연장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홀로 간병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제 당뇨도 악화되어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아내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한 달에 6,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미국보다 쉽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아이들도 자주 오지 못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정보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집을 팔면 150만 달러 정도의 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포기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 초 아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고 나는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겠다. 집을 매물로 내놓자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180만 달러에 팔렸어요. 원래 예상보다 30만 달러나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잡고 여러 번 면담을 거쳐야 했어요. 포기 수수료만 2,350달러나 들었습니다. 담당관이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21년 8월 드디어 시민권 포기가 승인되었습니다. 45년간 간직했던 미국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큰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43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주거였어요. 서울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의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었고 그나마 저렴한 곳도 10억 원은 좋게 들었어요. 180만 달러를 환전한 돈으로는 적당한 집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금이 8억 원이나 들었는데 이것도 지역에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35평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거주 실적이 있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치매 치료약 한 달치가 30만 원이 넘었고 제 당뇨약도 월 15만 원이나 들었어요.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대부분 커버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내야 했어요. 특히 아내의 요양병원비는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를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소셜연금도 함께 날아갔어요. 월 2,400달러 하나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었고 소셜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허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과일이나 육류는 미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교통비, 통신비 등 모든 것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좋았지만 미국에서 받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어 소통 문제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알던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내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녀들은 멀리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도 서운합니다. 지훈이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세금 8억 원은 묶여 있고 월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아내 요양병원비, 제 병원비, 생활비를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어요.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더욱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71세가 되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기도 힘들어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가끔 그때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고 소셜연금 300만 원씩 받으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한국에 온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에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어요. 복수국적 제도나 소셜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한 것이 큰 실수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여행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복수국적 제도를 꼭 알아보시기 바라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면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요? 건강보험도 6개월만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제가 한심스럽기만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행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투석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정착해 있다면 혼자 한국에 와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가족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 계산도 정확히 해보셔야 해요.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저렴하다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소셜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과 비교해 보셔야 해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언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료진과 상담할 때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관련 업무도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 환경의 변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처리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쓰던 방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민원 업무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도 어려웠어요. 45년 전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활동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45년 동안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의 위계질서나 예의 범절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웠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이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비용 부담이 컸어요. 음식 문화의 변화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5년간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었고 당뇨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데 한국 음식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내내 따뜻했는데 한국의 추운 겨울은 몸에 힘들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았어요.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저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비록 45년 만에 쓰는 한국어라 서툴지만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병원에서 증상을 설명할 때는 한국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구하려면 멀리 있는 한인마트에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안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자주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문화적 동질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이해할 수 있고 뉴스를 보면서 사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시민권을 포기한 것은 여전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복수국적 제도를 활용했다면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 청소나 요리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힘들어졌어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걱정해서 자주 연락을 해요. 아버지, 미국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장거리 여행 자체가 위험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미국에 그대로 있으면서 복수국적만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내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지금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분들끼리 월 1회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어요. 저처럼 시민권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평안합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에요. 부모님 묘소도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정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복수국적 제도를 알아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해외에서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더라도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71세가 되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사는 것의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 제 당부입니다. 젊은 시절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그때처럼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혜롭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캐나다 밴쿠버 버나비에 있는 저의 새 집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잔디밭과 조용한 주택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실 3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9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자녀들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 그러니까 제가 34세일 때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정말 젊었죠. 아들이 7살, 딸이 4살이었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캐나다 문화도 낯설었거든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서서히 정착해 나갔어요. 그때 선택한 동네가 바로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였습니다. 집값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동네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까지. 모두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캐나다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35년 전 그 동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에는 눈 오는 날 서로 눈 치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희 옆집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매년 여름이면 토마토를 키워서 나눠주셨어요. 건너편에는 인도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함께 자랐어요. 모두들 영어로 소통했고 때로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저는 그 동네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남편과 저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이면 이웃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집 앞을 함께 장식하기도 했어요. 캐나다의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즈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웃들이 이사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이웃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캐나다는 원래 이민자의 나라니까 더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민자였으니까 새로 온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기존 지역 사회와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중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이민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2018년쯤 되니까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다녔던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마켓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중국 식품점이 들어왔어요. 간판도 모두 중국어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중국 음식 재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차 그 가게에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중국어만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영어가 서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네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길에서 들리는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힌디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거의 중국어만 들렸어요. 젊은 중국인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로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35년 동안 다녔던 그 슈퍼마켓이 중국계 사업자에게 팔렸거든요. 직원들도 모두 중국 사람들로 바뀌었고 상품 배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35년 동안 단골이었던 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은 제가 영어로 말을 걸어도 중국어로만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이상했거든요.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 젊은 중국인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면서 무시했어요. 다른 중국인 직원을 불러서 중국어로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35년 동안 이 가게 단골이었다고 영어로 설명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매니저마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영어는 하지만 정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까지 바뀌었어요. 새로 온 관리업체가 중국계였거든요. 공지사항들이 중국어와 영어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어가 훨씬 자세하고 영어는 대충 번역해 놓은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더니 마치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35년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했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아직도 캐나다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느 도시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90%가 중국어로 대화하고 상점 간판들도 거의 다 중국어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란 저로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35년 동안 이 나라에 기여하며 살아왔는데 왜 제가 소외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자녀들과도 상의해봤지만 토론토에 사는 아들과 시애틀에 사는 딸은 멀리 있다 보니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이사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3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밴쿠버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답사했어요. 버나비, 코키틀람, 리치몬드 등등 여러 곳을 다녀봤죠.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리치몬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친숙했지만 너무 한국적인 것도 문제였어요. 코키틀람은 조용하고 좋았지만 교통이 조금 불편했고요. 그러다가 버나비의 한 조용한 주택가를 보게 되었어요. 집값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35년 전 제가 처음 정착했던 동네와 비슷했어요. 그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은 모두 영어로 대화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캐나다다운 캐나다였달까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35년치 짐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모았던 추억의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35년 동안 사용했던 가구들.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자녀들에게 보내줬어요. 그 과정에서 지난 3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이사 당일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사 업체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계 이사 업체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사 당일 아침 직원들이 와서 중국어로만 대화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중국어로 말을 걸어서 당황했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니까 그제서야 영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마치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여기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예요. 중국어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서로 중국어로 뭔가 수군거리더라고요. 아마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거든요. 옛 동네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봤는데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35년 동안 정들었던 그 동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간판이 중국어였고 길에서 들리는 것도 중국어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어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 봤어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두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어 인사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는 동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게 바로 캐나다구나, 이런 게 바로 제가 35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캐나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 집 옆에는 인도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이사 온 것을 보고 직접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마트는 어디에 있고 병원은 어디에 있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맞은편에는 캐나다 태생 백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다 주시면서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기억하던 캐나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라는 공통언어로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새 동네의 슈퍼마켓에 가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직원도 있었고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백인 직원들도 있었어요. 가격 문의를 했을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필요한 상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서비스였어요. 은행에 가서 주소 변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고 새 동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지역에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면서 관련 정보를 인쇄해서 주시기까지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정보를 업데이트했을 때도 놀라웠어요. 접수 직원부터 간호사, 의사까지 모두 영어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 이 지역 의료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녀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아들과 딸 모두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생겼다면서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도 인정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네요.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하신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냈으니까요. 몇 달 후에 예전 동네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추억의 장소들도 둘러보려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욱더 중국화가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슈퍼마켓은 아예 중국 슈퍼마켓이 되어 있었어요. 간판도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 들어가 보니 상품도 거의 다 중국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도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걸어도 영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대화가 중국어였고 상점들도 중국어 간판뿐이었어요. 정말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이사한 결정이 100% 옳았다는 것을요. 만약에 계속 그곳에 살았다면 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69세의 나이에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새 동네에서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도 가입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니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모두들 영어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 할머니, 인도에서 온 프리아 할머니, 독일에서 온 헬가 할머니 등등. 모두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이민 1세대 분들이었어요. 함께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때로는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해요. 저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만들어 가져가면 다들 정말 좋아하세요. 마리아 할머니는 파스타를, 프리아 할머니는 커리를 만들어 오시고요. 이런 진정한 다문화 교류가 바로 제가 원했던 캐나다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영어라는 공통언어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침범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새 동네에도 중국계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 소통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이들도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잘하면서 캐나다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개인의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민을 와서도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면서 기존 사회와 섞이려고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사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기분 좋아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원예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작은 화분에 허브를 키우는 건데 정말 재미있어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들을 키워서 요리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정말 자극적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돼요. 컴퓨터 수업도 듣고 있어요. 69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요.
가끔 예전 동네에서 알던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세요. 69세에 이사를 했다는 것도 놀랍고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잘 적응했다는 것도 신기해하세요. 그 중에서 몇 분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가 너무 변해서 불편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사하기는 두렵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변화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용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69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새 동네, 새 이웃들, 새로운 활동들. 모든 것이 새롭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활력이 생겨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남편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을 거예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생각이에요. 캐나다 동부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기대돼요. 또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 이민 온 시니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면서 쌓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예요. 새 동네에는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의료시설도 훌륭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녀들도 이제는 완전히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특히 딸은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새 집을 정말 좋아해요. 넓은 마당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고 근처에 공원도 많거든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35년 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와 지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지금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젊었지만 경험이 없었고 지금은 나이는 들었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무작정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 거예요. 70세, 75세, 80세가 되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니어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와 용기예요. 저처럼 69세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새 집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산지 20년째인 48세 김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어디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예요. 작년 가을에 한국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문화 충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눈치 보고 조심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받는 연속이에요. 처음 어머니를 모셔오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74세이신데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자기 집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여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무릎 관절염까지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거든요.
한국에 있는 형님네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긴 했지만 형수님도 직장을 다니시고 조카들도 대학생이라 바쁘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에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셨지만 그때 형님이 전화하셔서 어머니 혼자 두기가 너무 위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랑 상의하니까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참에 모셔와서 우리가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어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건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I에서 130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MVC 단계 거쳐서 결국 작년 10월에 한국 대사관에서 면접까지 마쳤어요. 11월 말에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죠. 처음 공항에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20년 만에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손주들 보신다고 많이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드시던 방식대로 사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이미 20년 동안 미국식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선미야, 김치는 어디 있니? 된장찌개는 언제 끓여줄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은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 간단한 걸로 때우는 편이에요.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바쁘고 남편도 출근 준비로 바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제대로 된 한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인데 아침부터 그런 서양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해드렸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것들. 그런데 평일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더 힘든 건 장보기였어요. 어머니가 한국 마트에 가자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한국 마트까지는 차로 40분은 걸려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 앞 마트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미국 마트에서 파는 채소들을 보시고는 이게 무슨 배추냐, 이게 무슨 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김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시려고 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김치 냄새가 나면 이웃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실제로 옆집 사람이 복도에서 냄새 난다고 한번 말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판 김치를 사드렸는데 이런 게 무슨 김치냐, 맛도 없고 짜기만 하다고 하시면서 결국 베란다에서 몰래 김치를 담그셨어요. 다행히 겨울이라 추워서 냄새가 많이 안 났지만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머니가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셔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을 살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가져오신 약이 떨어져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영어로만 설명하니까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드렸지만 의학 용어들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 게 많아서 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대충대충이냐고 하시면서.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어머니가 메디케어 자격이 안 되시니까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보험료가 한 달에 $600가 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하시던 대로 침이나 부항 같은 걸 받고 싶어 하시는데 보험이 안 돼서 다 개인 부담이에요. 한 번 가면 $100씩 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세 번째는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손주들과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갈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일상 대화 정도지 깊은 얘기는 힘들거든요. 어머니는 손주들한테 한국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두 손으로 인사해야 한다.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규칙들이 생기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특히 16살인 큰아들은 Mom why does grandma and ma keep TL lion grandme what to do?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불평하고 어머니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손주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교육관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한국 아이들보다 경쟁이 없어서 좋겠다. 한국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사회활동이었어요. 어머니를 한인교회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도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고 하시면서 말투도 이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오래 산 한국 분들은 한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사고방식이 섞여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어색하셨을 거예요. 한인 시니어 센터에도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하시다가 이 사람들은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을 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좋으라고 모셔온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드리는 것 같아서. 다섯 번째는 날씨와 환경이었어요. 뉴저지 겨울이 한국보다 춥잖아요. 어머니가 관절염이 있으셔서 추운 날씨에 더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시려고 해도 차 없이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데려다 드려야 하니까.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한인 마트 가고. 솔직히 말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머니와 제가 서로 눈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 하신다는 걸 아니까 계속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실 때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들은 영어 채널을 보고 싶어 하고 거실이 하나뿐이니까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런 작은 일들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음성 통화도 문제예요.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과 통화하실 때 시차 때문에 밤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려요.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잠자는 시간인데 어머니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어머니 좋으라고 모셔온 건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요. 제가 편하려고 어머니를 제 생활 방식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닐까. 20년 동안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74세의 나이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한국에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어머니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거실 소파를 침대로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없고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지하실을 개조해서 어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작은 냉장고도 놓고 한국 음식 해 드실 수 있게 간이 주방도 만들고 한국 텔레비전도 설치해 드리고. 비용이 $20,000 정도 들 것 같은데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간병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어머니와 한국말로 대화해드리고 병원 갈 때 통역도 해드리고. 제가 어머니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딸한테만 의존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한인교회에서 어머니 또래 분들을 더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친해지시면 한국 얘기도 하시고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Mom, I understand grammar and loves us, but it's hard for me to.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앉아서 각자 힘든 점들을 얘기해 보자고. 물론 제가 통역을 해가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나도 너희들 불편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74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고. 특히 음식은 정말 힘들다. 매일 샌드위치나 피자만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아이들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갑자기 규칙들이 많아져서 어색하다고.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부족해서 답답하다고. 남편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고.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남편도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그러면 어머니와 대화하기도 쉬워지고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거라고.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 음식 만들기를 온 가족이 함께 하자고도 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도와드리면서. 그러면 어머니도 보람을 느끼시고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김치 담그기를 같이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면서 한국어로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저희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도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고.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의료비 문제라든지 언어 장벽 문제라든지. 하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20년 동안 멀리서만 봤던 어머니와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비록 힘들긴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인데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부모님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결국은 가족이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거든요.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